현대사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존해 계신 분들이 계시고 또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이슈화 되고 있는 뉴라이트와 관련되어지는 얘기들이 있어서 이제 그분들은 두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 식민지 근대화론이다. 식민지를 거치면서 우리가 근대화되었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이제 저하고 생각이 많이 다른 부분인데 이제 북을 악마화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은 반북 정서가 엄청나게 강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식민지 근대화, 또 하나는 반북. 그걸 주도했던 분들이 대체적으로 90년대라든지 80년대에 그때는 또 그분들이 또 북을 엄청나게 좋아했던 분들이에요. 종북했던 분들이었는데 그분들이 전향을 하면서 이제 반북으로 돌아섰죠. 근데 저는 또 묘하게도 또 어쨌든 간에 북이랑 대화를 하자고 하는 입장으로 가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좀 마찰이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있는 그대로 제가 느끼는 대로 뭐 저도 뭐 아직도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또 어쩌 보면 이 현대사와 관련되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이 더 많이 알 수도 있을 거예요. 피부로 느끼는 경우도 많이 있으실 것 같고 또 가족들 중에 근현대사 속에서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었던 분들도 꽤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저희 외가 같은 경우에는 6.25 전쟁이죠. 그러니까 전쟁이죠. 일제가 해방하기 이전에 해방되기 전에 외가 쪽이 저는 충남 예산인데 그 시대에 어렵게 어떻게 만주로 먹고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만주로 이주해가지고 연길이죠. 지금 연길에서 생활을 하고 계세요. 그 자식들이.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중국이 개혁개방하면서 그분들도 오시고 그래서 저도 만나기도 했었고 저도 거기 가서 만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여전히 이제 사실은 여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대한민국을 엄청나게 좋아하고 부자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보면은 요새 대림동이라든지 건대 입구에 보면은 그 중국인 식당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막 사람들이 뉴라이트라든지 이런 학생들이 젊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막 중국 사람들 욕하고 짱깨라고 욕하면 나가라고 막 그런 걸 많이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 보면은 그게 제중 조선족들인데 그분들 우리 동포다란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생각해보면 재미동포들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는데 왜 제중 동포들에 대해서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대할까? 따지고 보면 그분들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부모들이 그쪽으로 이주를 하셨고 그 중에 상당수 많은 분들이 독립운동에 추진했던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자료를 보면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 있는 분들 중에 13,000명 정도가 독립운동에 관여돼서 투옥됐던 사람들이에요. 기록되어 있다고 나와 있어요. 많은 후손들이 그런 분들이 후손들이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제가 관계되고 있는 그 외삼촌 집안이죠. 외사촌인데 그 외사촌 형수 집안이 저번에 찾아왔는데 독립운동을 하셨더라고. 근데 자료가 남아있지가 않는 거예요. 중국에서 돌아가셔가지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따스한 시선으로 좀 바라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어제 사실은 일본에 갔다 왔어요. 이런 얘기 제가 처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정세가 바뀌었잖아요. 정부가 바뀌면서 어제 대통령 통일부 장관 이제 청문회가 있었죠. 정동영 장관 청문회가 있었고 정동영 장관은 남북 관계를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뭐 전시 작전권 문제라든지 한미 동맹 이런 등등 말씀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일본에도 우리 동포들이 많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저는 이제 갔던 게 뭐냐면 저희 민화협이라고 하는데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라고 하는데 제가 2018년도에 북에 가가지고 북에도 민화협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뭐를 했냐면 일제치하에 1938년도 전시 동원령이 내려지면서 일본이 내려면서 그 당시 우리 동포들을 780만 명을 해외로 끌고 갔단 말이에요. 650만 명은 국내로 동원을 했고 130만 명은 해외로 동원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뭐 우리가 요새 많이 얘기가 나온 위안부 할머니들도 계시고 또 군인들도 있고 노무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의 상당수가 어디에 가 있냐면 일본에 가 있고 동남아시아에 가 있고 남태평양 연해에 가면 많이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 민화협이 북이랑 뭐를 합의를 했었냐면 일제 치하에서 강제 동원되었던 분들의 유해를 모셔오자라고 하는 사업을 공동사업을 했었어요. 저희가. 그래가 2019년도에 북에서 유해를 공동으로 해서 일본에서 유해를 모셔온 그런 사업을 저희가 진행을 했어요. 이건 강제 동원 문제는 뭐
남쪽에만 피해가 있는 게 아니고 북쪽에만 피해자가 있는 게 아니라 공동의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자체는 뭐 일본 믿고 남북이 뭐 갈등하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런 사업은 공동으로 진행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정부 수립 이후 남쪽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처음으로 남북이 공동 사업을 그걸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해왔는데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그런 사업을 일체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하기가 어려웠는데 이제 정권이가 바뀌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새롭게 진행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취지로 해서 이제 갔다 왔죠. 갔다 와서 얘기를 했었는데 뭐 아까 저기 우리 국장님하고 얘기 나왔습니다만 굉장히 남북 간의 정서가 어려워요 지금. 뭐 우리 정부는 그걸 잘 해보겠다 생각을 하고 있지만 상대가 있잖아요. 우리는 남북이 같이 뭐 만나서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풀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뭐 북이 너무 과도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우리가 제대로 못 풀어낸 부분도 있고 또 우리는 어쨌든 간에 미국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나라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북은 굉장히 회의적이더라고요. 그런 부분 관련돼서. 굉장히 갔다 오면서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일본은 이제 그 직접 북이랑 수교되지는 않지만 북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 단체들이 조총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중국에도 또 그런 게 또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갔다 오는 거지 몰래 갔다 오는 건 아닙니다. 갔다 오면 큰일 나기 때문에 허가를 정식적으로 받고 갔다 와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남북 관계가 10년 이상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요. 제 나이가 이제 작년에 환갑인데 10년이면 제가 70을 넘어가지 여기 어르신분들 좀 훨씬 어르신 분도 많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리고 남북 관계를 계속 이렇게 적대적인 관계로 가지고 간다라고 하면 과연 이건 올바른 건가? 올바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상당히 일본을 갔다 오면서 어제 저녁 늦게 왔는데 우울한 마음으로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청문회를 이렇게 보면서 장관이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막 하려고 하고 이재명 정부도 하려고 하는데 과연 이거 자체를 잘 풀어낼 수 있을까? 남북 관계라고 하는 게 정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민간의 역할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재밌는 걸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어떤 분이 저한테 뭘 보내왔는데 북에 이제 북이 술을 또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북에서 허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정부로부터 최근에 허가를 받아서 북에 있는 대동강 맥주를 10,000박스를 가지고 오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전에는 우리 술집에 가면은 대동강 맥주를 판 적도 있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그동안 못 가졌죠. 근데 이제 당신이 북에서 대동강 맥주를 100박스, 10,000박스를 이제 가지고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과연 가지고 들어올 수 있을는지 하여튼 그런 어떤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정부는 이제 그걸 승인을 했더라고요. 승인해가지고 이제 들어올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컨테이너를 어떻게 가지고 올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제 민간들은 이제 정부가 바뀌니까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뭐 물건들 그 다음에 내년에 아시안 게임이 있어요. 일본에서 그 아시안 게임이 있으니까 남북이 같이 공동으로 해가지고 그런 체육대회에 같이 참여하자는 걸 제안도 하고 있고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 좀 더 활발하게 벌어질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이 왜 우리는 분단되었는가 함께하지 못했었고 그런 문제와 관련되어져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족하지만 얘기를 하는 시간이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뭐 잘 아시다시피 많이 보잖아요. 우리 텔레비에서 많이 해방돼가지고 막 너무 기뻐가지고 그렇게 만세를 부르는 그런 사진이죠. 근데 이게 계속 이어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게 참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이제 저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최대의 과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통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통일을 언젠가는 해야 된다. 뭐 지금 젊은 분들은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도 통일에 대해서 꼭 굳이 통일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또 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남북관계가 좋으면 통일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엄청 높아요. 한 80%막 이렇게 나와요. 지지가. 근데 지금같이 남북관계가 안 좋고 얼어붙으면 그래도 지지율이 통일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50% 이상은 나와요. 50% 이상은 나와요. 여전히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남북은 하나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여전히 분단 80년이 되었고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엄청난
양쪽에 피해자가 많이 났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통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높고 낮음은 있지만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최대의 과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제가 생각을 해본 건데, 우리는 어쨌든 간에 분단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이 분단 시대라고 하는 말을 제일 먼저 쓴 사람이 이제 그 80년대 강만길 교수가 이제 그런 그 분단 시대 역사인식이라는 책을 통해 가지고 분단 시대라고 하는 얘기를 쓰셨거든요. 근데 여전히 뭐 지금도 분단 시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분단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분단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봐야 될까, 뭐 이런 얘기가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분단에 대한 철저한 객관과 비판이 필요해야 되겠다. 왜 우리는 분단되었는가? 왜 우리가 분단되고, 사실 실질적으로 패전국은 일본인데 왜 우리가 분단되었죠? 혹시 그런 거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어쨌든 간에 2차 대전, 제가 이제 자료를 보면, 1941년 태평양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일본 놈들이 하와이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걸 딱 보면서 우리 임시정부뿐만 아니라 많은 만주에 있던 분들이라든지 미국에 있던 분들은, 아, 우리가 독립되겠다고 그분들은 생각을 하셨어요. 전쟁이 터지니까 그분들은 전쟁이 터져서 일본이 망하겠구나 다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분들이 이제 계속 미국에다 대고, 대고서 연합국에다 대고, 우리를 대한민국 임시정부 승인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전쟁이 끝났는데, 우리가 분단이 되고, 일본은 그냥 그 국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사실은 생각해보면 엄청나게 화딱지 나는 일이에요, 이게. 일본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었고, 강제동원돼서 끌려갔고, 780만 명이라고 끌려갔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780만 명이면 지금 서울의 절대적인 인구, 서울의 인구가 1000만이 안 되는데, 그 정도 가까운 인구가 끌려갔는데, 사실 일본이 그것에 대해서 사죄 안 하잖아요. 배상하지도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엄청난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단되고 일본은 분단되지 아니하고, 이것이 우리 역사적 현실이란 말이죠.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알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분단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철저한 역사관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역사학과 나왔습니다만, 이제 역사, 나이 드신 분들은 오히려 역사에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젊은 친구들은 또 역사에 큰 관심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간에 근데 역사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삶의 궤적이니까요.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을 살아왔는가를 보려면 과거 살아온 역사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과거를 봐야지만 또 미래를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역사관들을 분명히 정립하는 게 중요하겠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80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길 것 같아요. 근데 중간중간에 제가 그냥 넘어가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복과 분단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통일운동과 관련되어지는 얘기들, 그 다음에 이제 남북 간의 통일 방안, 그 다음에 뭐 그런 부분, 미국과의 관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광복과 분단인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얄포, 이렇게 카이로, 얄타, 포츠담 얘기했잖아요. 전 제일 중요한 게 카이로 회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카이로 회담이 뭐 다 아시다시피 이때 이제 우리나라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카이로 회담 이전의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1941년 태평양전쟁이 발발하면서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문제와 관련되어지는 얘기가 나와요. 국제 공동관리안이에요. 국제 공동관리. 그래서 요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책에서 보셨을 텐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왜 우리 해방된 우리나라를 왜 국제 공동관리하겠다는 얘기를 하냐. 미국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말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뭐 백범 김구 선생부터 시작해서 김규식 선생, 조수왕 선생 이런 양반들이 계속 항의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짓이다. 우리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너희들이 뭔데 우리 땅을 갖다가 공동 관리하겠다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카이로 회담 이전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43년 3월에 로즈벨트하고 영국의 총리하고 외상하고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의 공동 관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가죠. 그래서 카이로에 가서 미국의 입장이 정리가 돼요. 카이로 회담이 중요한 게 뭐냐면, 카이로 회담은 우리의 해방된 대한민국이죠. 한국의 장래에 대한 최초이자 유일한 연합국의 공식 합의예요. 그래서 이 카이로 회담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중요한 카이로 회담 때문에
우리가 해방되고서 1945년 12월에 모스크바 3상회의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 연장선상에 저게 나오는 거예요. 카이로 회담에서 결의했기 때문에. 카이로 회담에서 우리에 대한 얘기가 최초로 나와요. 여기에서 있을 때 카이로 회담에 중국의 장개석 총통이 참여를 하잖아요. 참여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나라 문제와 관련되어지는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것이 이제 삼상회의로까지 연결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친탁 통치 문제가 이때 거론되기 시작합니다. 내용은 뭐냐? 미국과 영국과 중국의 최종 결정안인데 한국이 노예 상태에 유의하여 적절한 시기에 인듀 코스죠. 적절한 시기에 한국을 자유 독립하게 할 것. 이게 최종안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에 이제 그 각국의 정세를 좀 봐야 되는데 임시정부 승인과 관련되어져서 다 유일하게 임시정부를 승인하려고 했던 단체는 어디냐면 나라는 중국이에요. 중국 장개석 정부는 그나마 그래도 굉장히 호의적이었고 우리 임시정부가 중국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호의적이었단 말이에요. 승인을 해주려고 했었는데 결국은 승인을 못해요. 왜 못하냐? 미국이 반대해서 못해요. 근데 미국은 그럼 왜 우리의 임시정부 승인을 반대하냐?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 안에 임시정부가 있기 때문에 임시정부를 승인하게 되면 임시정부가 중국에 너무 치우칠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미국은 반대하는 거예요. 영국은 또 뭐냐? 영국은 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뭐 인도도 식민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은 또 뭐냐면 대한민국을 그때 한국을 승인하면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식민지들도 다 해방시켜달라고 승인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소련은 임시정부를 승인하게 되면 이게 우리에게 또 절대적으로 좋은 유리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련은 가깝잖아요. 우리가 가까웠었고 그 당시에 많은 공산주의자들이 또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소련의 영향하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소련 임시정부를 승인하게 되면 자기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좋았는데 각자 이해관계가 틀리니까 승인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 미국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봐야 되겠죠. 또 중국도 아까 말씀드렸으면 자기들은 승인하고 싶은데 미국이 반대하니까 승인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공문을 주고받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분한 내용이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독립을 시켜주겠다는 얘기는 해요. 근데 얄타회담에 가서 어떤 얘기가 나오죠? 얄타회담의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소련의 대일전쟁 참여에 대한 협정이에요. 협정. 여기에 미국하고 소련이 참여를 했는데 대충 알고만 넘어가세요. 참여를 하면서 소련이 우리가 전쟁에 참여하겠다. 2차 대전에 참여할 텐데 참여 조건으로 1905년에 러일전쟁에서 빼앗겼던 것들을 미국이 보장해달라 이런 내용을 이제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소련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소련은 일본하고 1941년에 일소 중립조약이라는 걸 체결해가지고 뭐라고 돼 있냐면은 5년간 서로가 서로를 침략하지 않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어디가 어기냐? 소련이 어겨요. 어기면서 그냥 뒤에 설명드리지만 그냥 만주로 진격해서 내려오죠. 그러니까 이게 이념에 관계없어요. 제가 국가라고 하는 건 자기들이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거지 누구를 돕고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강대국에 그렇게 막 휘둘려가지고 강대국 우리를 이해해주겠다? 제가 보기엔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봐요. 그건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랬었죠. 근데 중요한 건 얄타회담에서 미소 한반도에 대한 분할 점령에 대해서 미소가 구주상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미국과 소련에서. 소련의 2차 대전 참전 문제도 얘기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 한반도의 분단 문제를 미소 강대국이 만나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서 엄청나게 비극적인 얘기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분단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여기에서 얄타 밀약설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야, 미국 니네 소련이랑 우리나라 나눠먹기로 하기로 했다면서 이런 얘기를 미국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미국은 굉장히 부인하죠. 근데 결국은 이게 맞았죠. 맞는 얘기가 된 거예요. 얄타회담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45년 7월에 포츠담 회담이 이제 열려요. 이제 독일이 망했잖아요. 독일이 패전했단 말이에요. 패전하고 나니까 포츠담 회담 독일 패전과
전후에 독일 패전 이후에 유럽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포츠담 회담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나온 게 뭐냐면 일본에 대해서 무조건 항복을 하라라고 촉구를 해요. 포츠담 선언에서. 근데 일본 놈들이 말을 안 들어. 끝까지. 이때 만약에 일본이 포츠담 선언에서 받았었으면 우리 문제가 그렇게 꼬이지는 않았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 아까 얄타 회담에서 구두적으로 38선의 분할에 대한 부분을 합의했다고 했었는데 이때는 이제 미소 양군 연합 사령관이 만나서 한반도 분할에 대해서 합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38선의 분할이라고 하는 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미소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걸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는 굉장히 억울한 일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직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38선 설정의 문제점인 거예요. 해방이죠. 국제회의 한반도 분단. 아까도 말씀드렸던 밀소는 카이로, 테헤란, 얄타, 포츠담 이런 회담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분할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다. 그리고 소련이 대일전에 참여를 했고, 그 다음 미국에 의한 38전 핵정으로 해서 소련은 북한에 강력한 이제 국가를 건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분단이라고 하는 게 그냥 막 된 게 아니라 미소 간의 협의하에 의해서 분단되어졌고 38선 기준으로 남쪽은 미국, 북쪽은 소련이 진주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 분단은 우리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엄청난 우리에서는 억울한 일이었고 만약에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본이 8.15 때 8월 15일 날 뭐 그 전에 항복을 했지만 항복하지 않았었다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 당시에 저 뒤에 보면 이범석 장군이 계신데 이범석 장군이 그 OSS 미국 부대하고 같이 여기 진국작전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전시 체제라고 그래요. 일본 놈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이제 그 2차 대전에 하면서 모든 뭐 군수 물자를 가져가기 위해 우리나라를 전시 체제를 만드는데 근데 그런 상황에서 국내에서 엄청난 작은 규모의 그 내전들이 투쟁들이 엄청나게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일본이 조금 더 항복하지 않았었으면은 어찌면 우리가 자력으로 그 38선 외세가 저렇게 했다 하더라도 우리 손으로 해서 자력에 의해서 충분히 독립을 쟁취할 수도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 그 아쉬움이 백범 김구 선생이 얘기하시잖아요. 막 눈물을 흘렸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일본이 항복했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그런 의지가 담아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일본이 항복했다는 것을 좋아한 게 아니라 슬퍼했다는 거라고 우리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 문제 관련되어서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우리들한테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해방이 되었고 38선이 분할되면서 남북 양쪽으로 소련군이 들어오고 미군이 들어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남쪽과 북에는 각각의 특이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남쪽은 미국이 들어왔고 북쪽은 소련이 들어왔잖아요.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분단이 외세에서 분단되었지만 그때부터가 사실은 명확하게 분단 국가로 가는 씨앗이 잉태되었다고 생각해요. 왜? 세계 최고 강국들이 양쪽에 들어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가겠어요? 놓고 나가겠어요?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누가 나가려고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남쪽에서는 1945년 10월 13일 날 혹시 이 회담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동경회담이라는 게 있어요. 동경회담.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있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맥어더 장군한테 그 연합총사령관이 맥어더 장군인데 맥어더한테 편지를 써요. 편지를 써서 내가 당신을 꼭 만나고 싶다. 그러면서 나는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독실한 반공주의자고 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래서 그 편지를 받으니까 그 맥아더 사령관이 그 하와이로 비행기를 보내요. 이승만 대통령한테.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비행기를 타고 동경으로 와요. 그리고 그 당시 그 남쪽에 와 있던 저 하지 장군을 미군정 사령관 하지 장군을 동경으로 오라고 그래요. 그것이 45년 10월 13일이에요.
저는 저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봐요. 저 메가더, 하지, 이승만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뭐 1965년인가 돌아가셨어요. 그죠? 근데 그분은 1875년생이에요. 90쯤 돼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은 젊은 시절에 잠깐 있다가 미국에 가서 학위 받고 와가지고 YMCA에서 2년 정도 활동하시다가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인생이 90이라고 하면 그분의 한 60년의 인생은 거의 미국에서 사신 분이에요. 그럼 그분은 미국 사람인 거예요. 그렇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각각 생각을 해보세요. 젊은 시절에 잠깐 여기 살다가 미국에 가서 살았어. 그러다가 대통령 돼서 왔다가 또 미국으로 가셔. 그 생애는 거의 미국에서 60년 이상을 살아오신 분이면 미국 사람이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 다음에 이제 하지나 메가더는 미국 사람들이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이 세 분은 공통적이 있어요. 두 명은 미국 사람이고, 한 분은 미국인화된 분이시고, 그 분 또 하나는 뭐냐면 철저한 크리스찬들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 철저한 반공주의자들이에요, 이분들은. 세 개가 딱 합의가 돼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의견이 맞는 거예요. 근데 백범 김구는 철저한 반공주의자이긴 하지만 독실한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은 그렇게 미국이 얘기한다고 호락호락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945년 12월에 이분이 미군정에 반해서 반탁 투쟁을 엄청 세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지가 이승만 대통령 죽이려고 하잖아요, 막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말을 고분고분 듣는 사람은 아니에요, 김구 선생은. 그런 건데 이분들은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동경회담이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남쪽의 정치 정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공통적인 거예요. 그래서 소련에 대해서 반대하고 남쪽의 반공 정권을 수립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46년 6월에 정읍발언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정읍발언이라는 게 뭐예요? 남쪽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자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그 당시 1945년에 8월에 해방이 됐는데 46년 6월이라고 하면 1년이 채 안 된 시기예요. 안 된 시기에 남쪽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한다. 이게 그 당시 국민들 정서로는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분단이라는 걸 겪어보지 않았잖아요. 단지 38선만 그 당시 딱 거져 있었었지 사람의 통행은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에 저런 발언을 하니까 사람들 깜짝 놀랬죠. 좀 말이 되는 소리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것을 계속 추진하죠, 그분은. 근데 이 이승만에 대해서 메가더 사령관은 적극적으로 지지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시에 하디 장군을 비롯한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경제적으로 엄청난 지원을 해줘요.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그 당시 돈을 한 1,000만 원 정도를 줬다. 엄청나게 큰 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1,000만 원 돈을 주고, 그리고 백범 김구 선생한테는 빚만 지어주고, 돈도 제대로 지원 안 해주고, 막 이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남쪽에서도 사회주의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탄압하고, 이런 이제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어떻게 하냐면 개인 자격으로 입국시키잖아요. 개인 자격으로. 근데 이제 이분들이 와가지고 개인 자격으로 정말 아주 치욕적인 거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어가지고 정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외국에서 교섭다고 다 그랬는데 그걸 인정하지 아니하고 여기에다가 사인해. 개인 활동으로만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걸 사인하면 국내 귀국시켜줄게 이래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열불 나는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개인 자격으로 와죠. 오다 보니까 이 양반들은 임시정부 사람들은 미국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기가 사실 어려운 거예요. 아니 어쨌든 간에 인정도 안 하고 그럼 너도 임시정부 고생했으니까 그냥 가서 잘 해라 뭐 이런 정도로 했었어야 되는데 거의 다 사인을 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분들의 입장에서 화가 나죠. 근데 이제 잘 아셔야 될 게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그 당시 임시정부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여기에 와가지고 모든 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다 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아니고 임시정부는 자기들이 귀국을 하게 되면 여기에 와서 자기들이 과도정부 역할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국민투표라든지 이런 걸 일단 임시정부가 그딴 정부가 없었으니까 임시정부 해외에 나가 있었잖아요. 자기들이 와서 그 역할을 하고 남쪽이나 북쪽에 있는 여러 가지 운동단체, 독립운동단체랑
연합을 해가지고 정식 정부가 수립하면은 그 모든 권한을 그쪽으로 넘기겠다라고 하는 게 임시정부의 기본 입장인 거예요. 임시정부가 뭘 하겠다는 건 아니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미군정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은 개인적으로 올 수밖에 없었고 그것에 대해서 미국하고 사이가 좋을 수밖에 없었겠죠. 뭐 그런 게 그 당시 남쪽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북은 또 어땠냐? 똑같아요, 북도. 1945년 9월 22일 날 스탈린이 훈령 20조라고 하는 걸 내려보내요, 북에다가. 북에 내려보내면서 어떡하냐? 친서 국가를 쉽게 해서 건설해라 라고 하는 지침을 내려보내요. 그럼 삼세가 그 당시 김일성 나이가 몇 살? 30대밖에 안 됐다고 그랬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나이에 뭘 하겠어. 근데 그분이, 그 양반이 그 소련령에 가 있었잖아요. 그 당시 올 때. 뭐 그런 상황이었었고, 거기에 있었던 뭐 박헌영도 있었고, 공산주의 했던, 그 다음에 그 김일성도 있었고, 면담을 했다고 그래요. 1월 2일 날, 45년 기억이 나는 건 46년 1월 2일 날 두 사람을 면담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북의 정권에 기여할 사람은 박헌영도 사회주의자로 엄청나게 고생 많이 했단 말이에요. 동방노력자 대학에 가서 공부도 하고 고생을 많이 했던 분인데 어쨌든 간에 소련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생활에 충실하고 소련군 아에 있었던 이제 김일성이를 차기 정권에 소련 정권 그 북의 정권 세우는 데 있어서 영향을 주는 그런 걸 하겠다라고 이제 지시를 내리죠. 그게 45년 9월 20일 날 내립니다. 그러면서 뭘 설치하냐면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이라는 걸 설치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사회공산당은 일국 일당주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45년 8월에 조선공산당이 만들어져요. 박헌영에 의해서 공산당이 남서울에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일국 일당주의니까 평양에는 공산당을 세울 수가 없어요. 평양에 서울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소련에 저렇게 지시를 내리니까 거기다 뭘 세우냐면 북조선 분국이라는 걸 세우게 되는 거예요. 분국을 세운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 모든 영향력이 북쪽으로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박헌영이 힘을 발휘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시간이 지나서 북에서 정권 세웠을 때 박헌영이는 뭐를 해요? 부수상을 한단 말이에요. 외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숙청당하잖아요. 이후에 그런 거 간첩으로 머리 숙청당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공산당의 권위가 김일성에게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쪽에는 이승만, 북쪽에는 김일성 이런 구도로 해가지고 45년 말부터 그냥 차근차근히 전개가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45년 12월에 모스크바 3상회의가 열리게 되죠.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카이로 회담에서 그 문제가 이어져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이어져 오는 거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전후 처리 결정이에요.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이죠. 한국의 민주적 임시정부를 수립한다. 미스 공동회의를 수립한다. 5년 동안 신탁 통치를 시행한다. 자, 이 부분과 관련되어져서 신탁 통치 문제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도 그 당시에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저 신탁 통치를 받아주기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열심히 투쟁했는데 갑자기 5년 동안 내국이 와가지고 신탁 통치 한다고 그러면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저도 받아들이기 어려워.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저걸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저 신탁 통치를 또 받아들이자고 했던 게 어디냐면 공산당은 받아들이자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산당이 남쪽에서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왜? 국민들의 정서는 다 반탁이었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반탁이었는데 모스크바 3상회의를 지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국민들의 정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였었거든요. 그런 갈등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3상회의에서 이런 결정이 나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이제 완전 신탁과 반탁으로 나뉘면서 이제 하기가 어려웠죠. 근데 이제 북쪽은 모스크바 3상회의를 결정을 지지하는 소련이 있었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 체제를 다 지지하는 사람이었었고 남쪽에 있는 사람은 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신탁 통치 남쪽에서 찬탁 반탁으로 나눠지지만 반탁은 민족주의자들이고 반탁은 공산주의자들이니 근데 국민들의 정서는 어쨌든 간에 반탁을 지지하다 보니까 공산주의자들이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던 게 또 남쪽의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하는데 모스크바 3상회의를 하긴 하지만 전혀 진행이 안 돼요. 뭐 길게 설명할 건 없을 거라고 봐요. 2년 동안 모스크바 3상회의에 대해서 그 결의된 미수 공동위원회를 결심을 하지만 전혀 이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내용이 다시 유엔으로 넘어가게 돼요. 미국에 의해서. 회의가 진행이 안 됐다 보니까. 그래서 유엔으로 넘어가면서 유엔에서 우리의 문제를 결정하게 돼요. 한국 문제를 유엔으로 넘기면서. 그래서 이제 유엔에서 이제 47년 9월에 미국이 한국 문제를 유엔으로 이관하죠. 근데 미국이 유엔으로 이관하다 보니까 소련은 또 난리가 난 거예요. 소련은 왜 난리가 나냐? 야,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한반도 문제, 신탁통치 문제 등등등의 얘기를 했었는데 왜 우리나라 문제를 유엔으로 이관하냐? 말이 되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 소련의 입장에서는. 근데 소련의 입장에서는 맨날 하면 뭐냐 되지도 않는 거. 유엔에서 결정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모든 미국은 유엔 총회를 통해서 한국을 신탁 통치를 거치지 않고 독립을 시키자는 거였고 소련은 한국 문제 유엔 이관은 미수협정 위반이다라고 해서 서로 굉장히 다툼이 또 심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유엔 소총회에서 한국 문제에 대한 결의안이 만들어져 가지고 내용이 뭐냐 한국의 독립과 유엔 감시하의 남북 총선거를 통한 통일 결의를 해요.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설치가 되고 48년 3월 31일까지 선거 후에 미소 양군이 철수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결의를 해요. 소총회에서. 유엔에서. 그래서 유엔이 우리나라에 와요.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당시에 정말 북한이 그 민족의 분단을 반대하고 통일된 국가를 원했다고 한다면 이 당시에 이 유엔 임시위원단의 사람들을 북에서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조사를 해가지고 각식 통일된 선거를 할 수 있을 텐데 거부하죠.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이제 자기들은 이제 단독 정부로 북 나름대로 정권을 가겠다는 뜻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유엔이 결의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입국을 거부하죠.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남쪽만의 선거를 그래서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남쪽만 선거를 결정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이제 남북협상이라는 게 나오죠. 백범 김구 선생하고 김규식 선생이 이건 있을 수가 없다. 우리가 어떻게 분단 국가를 갈 수가 있냐. 분단 국가를 갈 수 없다고 그래서 남북협상이라고 하는 걸 진행을 하죠. 근데 이 남북협상에서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많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잘 아셔야 될 게 남북협상을 찬성했던 사람들은 거의 절대적이었었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있었던 거기에는 임시정부 안에는 뭐 백범 김구 선생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민족혁명당의 김규식 선생들 수없이 많은 세력이 있는데 수없이 많은 세력들이 참여를 해요. 분단에 반대하기 위해서. 근데 이 남북협상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누구냐? 협상하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거기는 이승만 대통령이 앞장을 쓰시죠. 그 다음에 한민당만 반대해요. 그래서 그 일제치하에서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의 거의 90% 이상은 저기에요.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해요. 그래서 남북협상하러 가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건 명확하게 해야 돼요. 남북협상과 관련되어져서 어떤 사람은 김구 선생이 정치적으로 이용당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건 굉장히 정치학자들의 판단이라고 봐요. 그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백범 김구 선생하고 이승만 대통령하고 나이는 한 살밖에 차이가 없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1875년생이고 김구 선생은 1876년생이에요. 한 살밖에 차이가 없는데 그러나 어쨌든 간에 백범 김구는 이승만 대통령이 항상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요. 선배였었고 이승만 대통령, 백범 김구는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요. 차기 수립되는 정부는 무조건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하셔야 된다까지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셨던 분이에요. 백범 김구는. 그러나 분단은 안 된다는 거예요. 분단해서는 안 된다. 근데 전 이 말이 맞다고 봐요. 김규식 선생도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이거 분단되면 분단이 연구화된다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정말 연구가 됐잖아요. 이분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김규식 선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노련한 사람이에요. 이분도 이승만 대통령 같은 미국에서 공부했던 사람,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았던 사람이었고 굉장히 뛰어난 학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그 이승만 대통령하고 미국하고 싸운 적도 있었어요. 미군정 시대에 싸운 적 있었을 때 미군정에서는 김규식 선생을 대통령으로 옹립을 할까 이런 생각도 해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과도입법위원회 의장까지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도 단독 정부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반대해서 남북협상에 넘어갔던 거였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어쨌든 간에 불행하게도 이제 우리는 남한만의 단독 정부가 결국 될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 따라서 북한도 정권을 수립하죠. 뭐 그런 상황으로 됐었다. 여기서 이제 논의됐던 게 뭐냐면 남북 협상에서 양군 철수예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절대로 백범 김구 선생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전쟁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었었고 총선에 의해서 우리 통일정부 수립해야 된다. 그리고 단독정부와 단독선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이게 그 당시 국민들의 정서에 특히 이 남쪽은 거의 절대적이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분들에게는 정치적으로 내가 권력을 잡고 안 잡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민족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단독정부는 불가하다라고 생각했었던 것이죠. 근데 불행하게도 그것이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이죠. 남북협상의 의의는 뭐냐면 해방 후 최초의 남북 지도자 연석회의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승만과 한민당을 제외한 남북한 대다수의 정당 사회단체들이 참여를 해요. 그럼 뭐 부인할 수 없는 역사의 현실이에요. 분명한 역사의 사실이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남북협상 그 당시 국민들이 다 이용당한 거냐는 거죠. 그건 아니거든요. 이건 그때 시대적 과제였고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 민족의 과제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남북협상에 참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이러면서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남북협상이 결렬되고 남북협상은 이루어졌죠. 근데 남과 북의 각각의 정부가 수립된단 말이에요. 수립되면서 이건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 내용인데 이걸 꼭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일독립촉진회 결성이에요. 이 통일독립촉진회가 뭐냐면 이제 백범 김구 선생하고 김규식 선생이 이제 남북협상에 갔다 오세요. 갔다 오시면서 절대적으로 단독정부 수립은 안 된다고 단독정부가 수립이 되니까 이 양반들이 이건 아니야. 계속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 해서 결성한 게 통일독립촉진회라고 하는 단체예요. 최초의 우리나라에서 결성된 최초의 통일단체다. 이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통일독립촉진회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이후에 1960년 4.19 혁명이 났었을 때 많은 분들이 4.19 혁명에 참여해가지고 통일운동에 많이 참여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일독립촉진회를 꼭 좀 기억해 달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남한에 이제 뭐 단독정부가 수립됐다는 건 뭐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북도 어쨌든 간에 정부가 수립돼서 48년 9월 9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이 되죠. 이렇게 수립이 되는데 불행하게도 1950년에 6월에 전쟁이 터지죠. 그래서 뭐 500만, 600만 명의 엄청난 피해가 생기죠. 그러니까 계속 남과 북이 각각의 정권은 수립됐지만 계속 싸우고 있어요. 38선 안에서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터진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6.25 전쟁과 관련되어져서 이제 뭐 많은 학자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북이 김일성이가 전쟁을 일으킨 거는 뭐 너무 명확하게 다 나와 있는 사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일본에 있는 수정주의 학자들은 뭐 그렇지 않다 뭐 이런 등등 얘기하는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그래서 김일성은 이제 우리 민족의 역사에 보면 가장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른 건 뭐 분명한 사실이다. 그것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부정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역사의 평가를 받겠죠.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전쟁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피해자가 많이 생기죠. 피해자가 생기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남해는 강력한 이제 반공 국가가 수립이 되죠. 그리고 북에는 또 엄청난 이제 반미 국가가 수립이 돼요. 왜냐하면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미군의 폭격에 의해서 북은 2층 이상의 건물이 없으니까 아예 그냥. 그러니까 이제 양으로 따지면 2차 대전 때 폭격한 것보다 더 많이 폭격했다고 그러니까 북에다가 갖다 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나 많은 피해를 받으니까 이제 북의 사람들은 미국에 대해서 철천지 자기들이 원수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거죠. 근데 북은 이제 그럼 왜 그나마 피해가 좀 덜하냐? 북은 이제 지대가 높잖아요. 산맥들이 많으니까 땅 속으로 많이 들어가서 저희가 많이 땅굴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도. 그래서 땅굴에 많이 피했었다고. 그래서 피해가 그나마 좀 줄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철저한 남북의 분단 체제가 형성됨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이제 전쟁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피해를 갖다 주었던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53년 7월에 휴전협정이 나죠. 휴전협정이 왜 나냐? 사실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날 터지고 한 1951년 1년 정도까지는 막 싸워요. 그러다가 계속 소강 상태예요. 383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51년서부터는 이제 중국하고 유엔군하고 이제 어떻게 빨리 휴전하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막 논의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53년에 가서 휴전이 되는데 전쟁이 계속 지지부진을 하니까 미국에서 니네 말 안 듣고 확 쏴버린다? 위협을 해요. 거기다가.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53년에 3월에 스탈린이 죽어요. 스탈린이 죽으니까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전쟁 더 이상 끌지 말고 휴전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휴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휴전을 하면서 내용이 국제적인 휴전 상태죠. 그다음에 남북한에 비무장지대를 설치하고 군사분계에서 설치하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군사정전위원 설치와 중립국 감시위원단을 설치하고 있고 포로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는 휴전이잖아요. 여전히 휴전 상태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휴전 상태를 평화협정으로 바꾸자. 종전선언을 하자. 그런 얘기, 전쟁이 끝나는 걸로 하자. 휴전이 아니라 종전을 하고 이제 이것을 평화로 빨리 바꾸자. 이런 얘기를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렇게 휴전협정을 53년에 내리고 뭐 몇 년입니까? 70년 넘게 휴전 상태로 오는 나라도 전 세계에 없죠. 우리 말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불행한 거죠. 따지고 보면. 이렇게 지금까지 왔고 우리가 이영훈의 광장에 보면은 이 포로 문제 때문에 지금도 가끔가다 텔레비에 나오지만은 막 저기 브라질로 가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광장에 보면은 나는 남도 북도 선택 안 하고 저 브라질로 가겠다, 뭐 어디로 가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게 나오죠. 포로 교환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포로 문제와 관련되어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포로 그냥 방공포로 석방해 버리잖아요. 미국이 막 이승만 대통령 말 안 들어주니까 그냥 방공포를 석방해 버려요. 그런 게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휴전협정과 관련돼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요즘에 최근에 납북자 문제 들으셨죠? 납북자 단체들이 막 북에다 막 풍선 같은 거 막 보내고 최근에 했었다가 이제 그거 안 보내겠다고 최근에 발표한 적이 있었었죠. 우리나라 납북자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참 생각보다 있잖아요. 납북자가 많더라고요. 납북자가 10만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입장에선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들의 입장에선 기가 막히거든요. 그냥 전쟁 터져가지고 끌려갔단 말이에요. 민간인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뒤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뭐 유명한 독립운동가도 끌려간단 말이에요. 뭐 대표적인 게 많이 있지만, 김규식 선생도 어쨌든 간에 가고, 조수왕 선생도 가고, 뭐 많은 분들이 가요. 가다 돌아가시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유명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인데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기술자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해가지고 끌려간 사람들이 거의 10만 명 정도가 돼요. 그 사람들이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은 뭐냐면 도대체 끌려간 그분들의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그 사람들 묘는 어디에 있는지 보고 싶다. 생사를 확인하고 싶다는 게 그분들이 요구사항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의 마음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고 봐요. 너무 안타까운 문제, 이 문제와 관련돼서. 근데 이 문제, 납북자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이 휴전협정이 전혀 거론이 되질 않았어요. 거론이 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이건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북은 어떻게 생각하냐? 북한은 자기들 납북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새끼들은. 납북한 사람이 자기 납북한 적이 없다. 자기들이 좋아서 왔지 납북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근데 그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유엔군에서는 빨리 휴전협정을 해야 되니까 그거 가지고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빨리 끝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거론이 안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아픈 일이에요, 이게. 납북자 문제가 개인적으로 따져보면. 그래서 그건 한번 관심 있게 여기 계신 분들 혹시 여기 계신 납북자가 있으신가요? 집안에? 10만 명이면 특히 이 수도권, 서울 쪽에 있었던 분들, 그 당시에 살았던 분들은 그런 부분이 꽤 많이 있어요, 납북자분들이. 또 하나가 문제는 휴전협정 체계랑 분단 체제가 강화되는데 나오는 게 휴전협정이 어떤 걸 나오냐면 휴전협정 체계가 한미협상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이 업적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휴전협정을 우리가 좋아 그런 협정을 하는데
미국이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해준다라고 하는 한미 상호 방어 조약을 체결해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이 얘기했고, 이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절대적인 업적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혹시 북한이 또 쳐들어 내려올지 모르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이걸 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어제 이제 그 청문회에서도 나왔고, 지금 오늘 보니까 국방부 장관 청문회에서도 이 얘기가 나오던데, 전시작전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평시작전권이 있고 전시작전권이 있단 말이에요. 1980년에 광주에서 많은 사람이 학살되고 죽었어요. 제가 학번이 83학번이에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가 대학을 딱 들어갔더니, 5월만 되면, 비디오 테이프로 있잖아요. 80년 5월에 있었던 것들을 막 틀어줬었어요. 그걸 보면 참 우리는 기절초풍하죠. 야,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졌어. 근데 제가 80년에 고등학교 1학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내용을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군인들이 공수처단에 들어가가지고, 여러 사람들 많이 어려운 말 그랬었잖아요. 그때 학생들이 뭔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대학생들이 무슨 얘기 했냐면, 거기에 군대를 누가 이동시켰지? 우리나라에 군 작전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 이게 나오잖아요. 군 작전권을 미국이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당시 80년 광주에 거기 군인을 누가 보낸 거야? 누가 승인해 준 거야? 이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학생들이 미국에 대해서 보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어떻게 민간인들이 나가서 데모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특전사분들이 들어가가지고 그분들을 많이 이렇게 희생하게 할 수가 있는가?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미국 아닌가?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 간 함은경위가 그 당시 85년도에 5월에 미문화원에 점거를 하죠. 점거를 해가지고 미국은 광주 문제에 사죄하라.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게 뭐냐면 바로 53년도에 있었던 한미상호 방어 조약, 군 작전권 문제와 관련되어져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문제가 됐었고, 이 작전권 문제는 전시작전권이 있고 평시작전권은 우리가 가져왔어요. 근데 전시작전권 문제는 아직 가지지 못했어요. 어제 정동영 장관이 인터뷰를 하면서 나오더만, 청문회 할 때 국민의힘 쪽에서 물어보니까, 이거는 솔직히 우리가 독립된 국가인데 언제까지 작전권 문제를 미국이 갖게 하는 게 과연 정당한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우리 어르신 생각은 어떠세요? 작전권 가져오야 돼요. 가져오신 생각하시고, 우리 어머니 생각은 어떠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진보적이신데 이게 안 되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요, 국방비 쓰는 게 전 세계에서 5등이에요. 엄청난 국방비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무기도 엄청나게 전 세계에서 5, 6위 안으로 수입해오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나라가 자기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데 우리의 군대를 함부로 움직이지 못한다. 이건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가 세계 10대 강국이고 군사력으로 봐도 그렇고, 무기 수입국으로 전 세계 최소한 5등, 10등, 국가적으로 보면 국부로 따지면 10등 안에 들어가고, 군사력으로 세계 5, 6위 안에 들어가는데 작전권이 없다.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우리가 명확하게 미국에 요구할 건 요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여전히 아니다. 한미동맹이 중요하기 때문에 작전권 미국이 가져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어르신들도 아직도 있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그건 이제 아니다. 우리 자존심이 언제까지 미국에 의지를 할 것이냐. 저는 올바른 방향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가 여긴 있는 거예요. 53년도 이 휴전협정 체결한 게 지금까지도 와 있다는 거예요. 그 영향이.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휴전협정 체결하면서 북은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전후 복구 사업을 열심히 해요. 그래서 56년에 이제 김일성 체제를 강화해요. 그래서 이제 56년에 반적법 투쟁이라고 해가지고 박헌영을 간첩으로 몰아요. 53년도에 1950 간첩으로 몰아서 죽이기는 56년에 죽여요. 박헌영의 고향이 충남 예산이에요. 혹시 예산인 분 계십니까? 예산 있으시구나.
근데 저는 충남 아산이에요, 고향이. 아산 옆에가 예산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과연 박헌영이 간첩이었을까? 그러지는 않았겠죠. 근데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간첩이라고 하는 걸 몰았겠죠.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이제 북에서는 교육을 박헌영은 간첩으로 해가지고 몰고 있고,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좀 알고 있습니다.